테드라는 한 남자가 히드로 공항 라운지에서 우울하게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옆자리 여성이 그 술 뭐냐고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근데 마침 테드가 타야 되는 보스턴행 비행기가 지연된다는 게 모니터에 뜨고, 테드는 술을 한 잔 더 마셔야 되겠는데 제가 한 잔 사겠습니다 하고 여성에게 이렇게 술을 사면서 둘이 이제 이런저런 잡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잡담 끝에 테드는 그 낯선 여자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데요. 테드는 인터넷 기업 투자자예요. 돈이 꽤 많겠죠. 그리고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째고 보스턴에 살고 있는데, 작년부터 약간 아내랑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이게 좀 서먹서먹하고 서로 대화도 없어지고 뭐 이런 상태인데, 작년쯤에 이게 아내가 우리 둘만 시간 보낸 것도 되게 옛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좀 시간을 내서 둘이 여행을 가게 돼요. 메인주 남쪽 케네윅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해안가의 호텔에서 둘이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물었는데, 둘 다 그 동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럼 우리 여기서 살아보자 하고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지금 집을 현재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내는 우리가 살 집이니까 설계나 뭐 이런 건축 같은 데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해서, 아내는 이제 보스턴 집을 떠나서 케네윅 동네 호텔에 장기 숙박 중이고, 시공업자인 브래드와 거의 매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좀 오죠? 네, 옵니다. 좋지 않네요. 그리고 일주일 전 테드가 아내 미란다를 좀 깜짝 놀래켜줘야지 하고 이렇게 말도 없이 케네윅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집에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멀리서 부엌에 미란다랑 그 시공업자 브래드가 둘이 이렇게 기대고 서 있는데, 아내가 너무 편안히 브래드한테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 뭐지? 싶어서 이렇게 아는 체를 못했는데, 브래드가 이렇게 담배를 하나 불을 붙여서 아내한테 주니까 아내가 한 모금 빨고 바로 브래드한테 이렇게 주고, 브래드가 또 건네봐서 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잤구나. 그리고 이미 둘이 이제 마음까지 깊게 통하는 사이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뭐 좀 모른 체를 하고 뭐 이렇게 집에 가서 아내랑 인사하고 브래드랑 인사를 하고, 그날 저녁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테드는 숨어서 그 집을 지켜를 봅니다. 돌아가지 않고. 네. 그래서 좀 이미 이제 심증은 왔는데 좀 확실한 걸 보고 싶어서, 그래서 확실한 걸 보게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일주일 전 얘기고, 그 뒤에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일단 출장을 온 상태예요. 이제 보스턴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은 그 공항의 여자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테드가 약간 자조적으로 내가 뭐 하고 싶냐고요? 아내를 죽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약간 웃었거든요. 자기는 농담처럼. 근데 여자가 웃은 게 하나도 없는 진지한 얼굴로 나도 당신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설마. 그래서 뭐 둘은 이제 비행기를 같이 타고 뭐 좀 자리 옮겨가지고 둘이 같은 자리에 앉게 됐거든요. 그래서 릴리라고 자기를 밝힌 여자는 진실 게임을 하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장거리 비행기를 탔고 비행기를 내리면 헤어지고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이다.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진실 게임은 간단한 거부터 합니다. 뭐 저는 진보단 마티니를 좋아해요. 그러면 왜 근데 아까 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마시는 거 보니까 멋있어 보여서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플러팅 같은 그런 진실 게임도 하고, 진짜 뭐 아내에 대해서 느꼈던 점 뭐 이런저런 끝에 결국 테드 아내 이야기로 돌아와요. 그리고 릴리는 나는 솔직히 당신이 아내를 죽인다는 게 그렇게 나쁜 행동인지 모르겠다. 진실 게임이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하겠다. 뭐 이러면서 그 여자는 당신을 상처를 입혔고 다른 사람도 상처 줄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예, 이게 게임이니까 하면서 테드도 얼떨결에 이렇게 맞장구를 치다가 이게 게임인가? 뭐 이런 순간이 오고요. 비행기에서 내린 테드한테 릴리가 일주일 후에 땡땡땡 도시에서 만나자. 막 그때도 여전히 당신이 아내를 죽이고 싶으면 나와라. 마음을 바꿨으면 안 와도 된다. 그럼 우리는 이 대화를 하지 않은 거다. 하고 이제 가요. 여자 너무 수상해. 그리고 일주일 후 결국 테드는 땡땡땡 도시로 가고요. 결국 릴리와 테드가 미란다와 그리고 그 바람핀 브래드를 함께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릴리는 브래드의 와이프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테드는 이제 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케네윅에서 보낼 생각이라고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가 진짜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드가 뭐지? 진심을 숨기는 건가? 막 이렇게 훑어봤는데도 되게 반가워하는 표정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브래드도 같이 죽이려고 하니까 브래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브래드하고 술도 같이 마시거든요. 보니까 브래드는 아이가 둘 있는 이혼남이고 아이들은 전 부인이 데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좋은 엄마긴 하지만 아내로서는 영 엉망이었다 막 이러면서 전첨담을 엄청 해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여자를 죽였든지 그 여자가 날 죽였든지 했을 거다 막 이러면서 정말 잔소리가 끝이 없었다. 그래서 나한테 총만 있었어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죽이는 게 디폴트인가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술에 엄청 취했어요. 보니까 술집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술에 만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브래드를 데리고 브래드 집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막 집안을 훑어보는데 뭐 애들 사진 딱 한 장 있고 뭐 애들한테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 같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없어져도 좋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뭔가 쓸 수도 있으니까 브래드 집에 마스터키를 이렇게 훔쳐요. 서랍을 막 뒤져서. 근데 서랍을 막 뒤지다가 서랍 뒤편에 리볼버 한 점을 이렇게 발견을 해요. 예, 브래드가 숨겨놓은 것 같은. 근데 브래드가 총 한 자루만 있었어도 내 아내 죽였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찜찜하죠. 이건 뭐지 싶은데 어쨌든 잠든 브래드를 두고 테드는 이제 돌아오고요. 근데 점점 이제 릴리랑 왔다 갔다 만나면서 계획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발전시키는 가운데 테드는 릴리한테 좀 빠져들어요. 릴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것 같고 막 이런 뭔가 약간 창세기의 뱀처럼 막 자기를 꼬드기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게 또 굉장히 유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드는데 어느 순간 이제 테드가 미란다와 브래드를 죽이려고 릴리의 도움을 얻는 게 아니고 릴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짜고 있네 라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릴리와 가까워지기 위해 한 게 목적이라면 최종 목표라면 굳이 두 사람을 안 죽여도 되지 않나, 그냥 이혼하고 릴리랑 같이 있으면 되지 라는 바람직한 결론을 냈을 때 띵동 하고 테드 혼자 있는 집에 누군가 저인종을 울립니다. 아니 무섭군요. 누구지? 스토리는 여기까지. 피터 스완슨의 2015년작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의 줄거리였고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고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설 도입부가 구도가 조금 익숙해요. 이제 우연히 만난 열차에서 승객끼리 뭐 아버지 험담하고 아내 험담하다가 그러면 서로 죽여주면 되겠네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히치콕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이거든요. 네, 그 릴리와 테드가 처음 만났을 때 릴리가 읽던 책이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다른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약간 오마주 형태로 도입부를 비슷하게 만든 거고, 근데 이제 열차 안의 낯선 자들과 죽여 마땅한 사람들의 차이는 열차 안의 낯선 사람들은 서로 교환할 상대가 있었잖아요. 네가 뭐 내 아버지를 죽여주면 내가 네 아내를 죽여줄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릴리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테드도 계속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냐, 당신이 얻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릴리는 사람은 어차피 죽는다. 세상에 너무 많은 생명이 있는데 썩은 사과 몇 개를 거기서 도려낸들 신의 의도보다 좀 미리 추려낸들 달라질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데스노트의 라이터나 그 덱스터처럼 네. 본인이 판단해서 죽여도 될 사람, 뭐 살려도 될 사람 이런 식으로 정하고 심판을 내리는 타입인 거죠. 릴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관념은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데 그렇다고 막 사이코패스처럼 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를 전혀 못하던가 뭐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약간 그 극단적인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죽여도 돼. 죽여도 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그런 도덕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테드를 만나기 전에 2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들키지 않은 완전범죄를 저지른
예, 범죄자입니다. 그 두 건도 네. 뭐 다른 사람과 아니요, 혼자 했어요. 오, 대단한 여성이군요. 그래서 이 릴리는 대체 왜 이렇게 자랐을까를 생각하면 릴리의 어린 시절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테드 이야기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챕터별로 화자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줄거리가 이제 딱 소설의 중간 부분인데 거기서 제가 릴리 스토리는 다 뺀 거예요. 그래서 테드 릴리 이렇게 바꿔서 나왔는데, 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 릴리는 릴리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릴리는 어린 시절 굉장히 자유롭게 거의 그 자유방임적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유명한 소설가고 엄마는 화가인데 둘 다 같은 대학 교수세요. 그리고 몽크스 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인 집에는 그래서 사람이 되게 끊이지 않고 왔는데, 특히 둘 다 이제 강의를 하지 않는 방학에는 뭐 대학원생도 오고 아빠 현애인도 오고 엄마 전애인도 오고 난리가 나서 거의 뭐 동물의 왕국 같은 생태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뭐 딸이 옆에 있건 말건 그냥 자는 장면 보여주고 뭐 이런. 도덕적 관념이 되게 형성이 안 되는 삶을 살았군요. 그리고 되게 언제나 소란스럽고 번잡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부모는 릴리한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거의 방치된 상태인데, 그런 와중에 그 집의 방문자 중 한 명이 릴리한테 눈독을 들입니다. 네, 소아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려. 좀 약간 죽여 마땅한 사람이네. 너무 아름답구나 하면서 좀 징그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하고 성추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릴리는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되게 어린 나이였거든요. 오히려 엄마가 이럴 때는 저 사람이랑 자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 방문을 닫지 않았다고 나를 혼난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릴리가 그냥 엄마 아빠에게 상의하지 않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챗이라는 남자였는데 챗한테 우물에 뭐를 빠뜨렸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유인을 해서 우물에 빠뜨려서 죽입니다. 네, 챗을 죽이고 그 되게 오래된 우물이었거든요. 거기에 뭐 온갖 잡동사니들을 넣고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완전 범죄를 해요. 굉장히 어린 나이. 네, 그래서 그게 그 살아생전한 두 건의 첫 번째 살인. 첫 번째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호받아야 할 어린 시절에 방치당하고 그럼 위협을 당하고, 근데 그 위협을 스스로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릴리는 이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독자적인 세계에서 뭐 릴리는 사회적이지 않은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자라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말았군요. 네. 예. 작가가 처음에는 릴리를 조연으로 쓰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테드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릴리는 옆에서 약간 부추기고 뭐 이런 그런 캐릭터로 만들려고 했다가, 릴리는 왜 이렇게 자랐을까? 그래서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니까 그 어린 시절과 얘가 자라온 그 성장 과정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바뀌고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은 릴리거든요. 그래서 릴리가 엄청 머리도 좋고 살인자지만 자기만의 룰이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스토리를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예전에 그 이쪽 장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후더니 장르가 훨씬 좋지, 이 범죄자 심리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어떤 범죄가 일어나게 됐고 잡히게 되는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도 그래서 전 데스노트의 라이터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악인한테 서사를 주는. 악인한테 서사를 주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사적 제재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 개인적으로 이 복수를 사람은 한다거나 내가 심판하겠다. 이걸 뭐 공권력에 맡기지 않고 이거를 그냥 본인이 정의인 것처럼 그런 걸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릴리의 그 논리가 좀 빈약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빈약해. 네, 테드처럼 결론은 그렇게 나야죠. 이혼하면 되지, 굳이 얘를 죽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그 소아성애자를 죽이는 거랑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소아성애자까지는 어린 나이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좀 징그러운 범죄잖아요. 그런 거는. 그때는 그래서 약간 생존을 위한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납득할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흠결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은 아니었으나
죽일 것까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가는 거지 하는데 테드가 너무나 저의 마음에 쏙 드는 결론을 낸 시점에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사건들이 보이고. 휘몰아치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몰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부분부터는 좀 릴리에게 공감하고 이제 약간 릴리가 안 잡혔으면 좋겠고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진행이 진짜요? 됩니다. 네. 아 그래요? 릴리에게 공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는 처음에는 테드랑 릴리만 이렇게 둘이 화자가 나왔으면 막 3명, 4명 막 이런 식으로 화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반전도 있었고 하우캐치엠 장르에서 가장 스릴이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얘가 잡힐 것 같기도 하고 범죄 후 수사망이 좁혀오는 부분이 조금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되게 경찰이 의심한 부분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뭐 좀 그 범죄자가 쫄리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과 릴리와 다른 범죄자가 서로 대결하는 구도도 좀 보여준다던가 뭐 다양한 부분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읽히는 소설이고요. 어떤 서평에서 이제 나를 찾아줘나 걸온 더 트레인하고 비교하는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부분들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흡입력을 생각한다면 이 책을 선택해라 뭐 이런 글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초반부도 이게 어떻게 되려고 얘네들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진행시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후반부는 정말 몰아쳐요. 그래서 정말 손을 떼지 못하고 읽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꾸준히 앉아서 책을 오랫동안 못 본다 그런 분들이 이번에 한번 쭉 보시면 정말 휘몰아치는 그런 전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검색하면서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스24에서 전자책 서비스에서 완독률을 조사를 했대요. 자기 앱에서. 그래서 역대 그 완독률 베스트 5를 꼽아보니까 4위에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완독률이 높구나. 네, 그래서 참고로 1위는 달러구 두꿈백화점 2위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그건 또 의외의 결과군요. 4위가 죽여 마땅한 사람들. 그래서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초반에는 저처럼 이런 장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반부는 그래도 납득할 만한 이유들 뭐 이런 것과 정말 템포 조절을 잘하거든요, 작가가. 그리고 또 이 작가가 시인이면서 소설가예요. 그래서 묘사를 또 되게 잘해요. 그래서 릴리 어린 시절에 약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거의 오래된 호수처럼 변해버리는 수영장에서 릴리가 수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렇게 눈에 그려질 정도로 묘사력이 좋아서 그런 묘사나 또 시인들이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력들 같은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흡입력 있는 소설들 있잖아요. 그 약간 그 책 잘 안 읽어지는 시기에 읽으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되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렇게 깊숙하게 빠져서 책을 읽는 그 경험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요새는 그걸 하기가 되게 힘든 시기니까. 집중력이 되게 약해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진짜 저는 사실 요새 계속 그런 상태거든요. 내 집중력 완전 아작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럴 때 이런 책을 한번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맞아. 저 이 책 나왔을 때 표지도 보고 제목도 들어본 책이에요. 그래서 읽을까 말까 막 고민했었는데 이런 책들은 이북으로 봐도 되게 슝슝슝 읽히더라고요. 그렇죠. 전자책으로 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사둔 책이었어요. 그때 아까 옛날에 사준 때 캣 치우려고 했다고. 아니 이북을 옛날에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보니까 페이지가 600페이지 정도 되는 상당히 두께가 있더라고요. 네, 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두껍다는 생각 못 하실 거예요. 쑥쑥쑥쑥 읽힙니다. 그 릴리한테 납득한다는 그 말이 정말 어떻게 납득이 될지가 궁금해요. 지금으로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네. 완벽하게 납득하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잡아내는 양지. 네. 그리고 이게
원제가 The Kind Worth Killing이거든요. 죽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류 뭐 이런 건데 2023년에 후속작이 나왔어요. 오. The Kind Worth Saving으로 나왔거든요. 살릴 만한 사람들? 네. 그래서 그 죽여 마땅한 사람들에서 형사로 나왔던 헨리와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릴리가 다시 등장을 한다고 하고요. 서평을 보면은 전작을 봤던 사람들이 되게 흡족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작을 좋게 봤던 사람들은 후속작에 좀 아쉬움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 편도 잘 사건이 짜여지고 반전들도 좀 이렇게 놀랄만한 장치들도 있다고 하니까 아직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빨리 번역이 됐으면 좋겠고 그 번역이 되기 전에 1편들을 얼른 빨리 읽어야. 읽어주시면 좋을 것 릴리가 같아요.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오늘 소개한 거는 다 좀 여름에 읽거나 보면 좋을 만한 것들 아닌가요? 대체로 사람이 죽는 이야기를 갖고 왔거든요. 다 죽는 얘기야. 네, 근데 심판이라는 키워드는 사람이 죽는 거?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잘 들고 왔다. 근데 약간 그런 게 안 나온 게 되게 신기해요. 재판하는 그런 진짜 재판이 법정에 한 번은 나올 법도 한데. 근데 우리 모두 다 죽는 얘기를 가져왔나? 여름이라서 좀 호러물이 어울렸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여름은 호러와 미스터리죠. 그래서 저도 되게 좀 이 악기를 다 보고 나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기 작품이 아쉽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막 몰입해서 뭔가 이렇게 오싹오싹하면서 보는 걸 이제 다 봤구나 싶어가지고 아쉬웠어요. 근데 뭐 여름이 돼서 호러물을 찾아봤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1년 내내 찾아보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악기 이야기부터 시작한 게 되게 좋았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62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